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국 등을 향해 호르무즈 해협으로 군함 파견을 요청한 가운데 미국 에너지 수장도 협력하는 게 논리에 맞는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선박을 호위하기 위한 연합체를 구성하는데 각국과 합의하고 이르면 이번 주 발표할 거란 보도가 나왔는데요. 워싱턴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윤정 특파원, 미 에너지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원 사격에 나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현지 시간 일요일 아침 주요 방송에 나와 호르무즈 해협의 조속한 개방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한국을 비롯한 5개국의 호르무즈 해협으로 군함 파견을 사실상 요청한 데 대해서 상당히 논리적인 일이라고 말했는데요. 한국 등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만큼 공동 대응에 나서야 하는 건데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China top on that list, Japan, Korea, all the Asian nations. So those are the nations that most immediately impacted by this. So of course, it's quite logical to have a broad coalition of the nations of the world work to reopen the straits. 다만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이란의 해협 위협 등 군사력을 완전히 파괴하는 일이라고 언급했는데요. 다른 국가들이 상선 호위에 나서기 전에 이란 군사 능력 무력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마이크 왈츠 주 유엔 미국 대사도 압박에 힘을 보탰습니다. 왈츠 대사는 CNN 방송 인터뷰에서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위해 각국이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협력을 환영한다고 말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Iran can't hold your economies hostage, and we certainly welcome, encourage, and even demand their participation to help their own economies. 왈츠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심 석유 수출 기지 하르그 섬의 에너지 인프라를 공습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 행정부가 각국과 호르무즈 해협 호위 연합체를 구성하는 데 합의하고 이르면 이번 주에 발표할 거라고 미국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다만 호위 작전을 이란의 적대 행위가 끝나기 전에 시작할지 아니면 이후에 시작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장 상황에 따라 발표 내용이 달라질 수 있고 공개적으로는 많은 국가들이 위험을 고려해서 적대 행위가 종료될 때까지 호위 임무에 대해 확답을 하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네, 실제로 요청받은 국가들 가운데 군함을 보내겠다고 발표한 곳이 있습니까? 네, 파견 요청을 받은 5개국 모두 신중한 반응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미국의 인도태평양 핵심 동맹인 일본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는데요. 일본 외무성은 NHK 방송에 일본은 자국 대응을 스스로 결정하며 독자적인 판단이 기본 원칙이라면서 즉각적으로 해군 함정을 파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문제는 현지 시간 19일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미일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미 중국 대사관 대변인은 CNN 방송에서 중국은 즉각적인 적대 행위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고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프랑스와 영국도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은 상태인데요. 영국 에너지 안보 장관은 오늘 방송 인터뷰에서 영국이 제공할 수 있는 지원과 관련해 미국을 포함한 동맹국들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There are a range of things that we can do, including autonomous mine hunting equipment, and that's something we're obviously looking at. 우리나라는 청와대가 한미 간에 긴밀하게 소통하고 신중히 검토해 판단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미 NBC 방송은 각국의 미온적인 반응은 호르무즈 봉쇄 사태가 빠르게 해결될 거란 트럼프 대통령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모습으로 보인다고 짚었습니다. 또 다른 전문가들은 선박을 보호하는 것은 매우 큰 도박이라며 이란의 근거리에서 공격할 여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각국을 향해 분쟁을 확대하는 조치를 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이란은 휴전이나 협상을 요청하지 않았고 필요한 만큼 스스로 방어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반격을 이어갈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에서 대규모 공습을 이어가면서 목표를 이룰 때까지 미국과 함께 전쟁을 계속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란은 5개국을 향한 트럼프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요청과 관련해 국제사회에 확전 행위를 자제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요르단 암만에서 조수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현지 시간 15일, 이스라엘군이 이란을 향해 대규모 파상 공습을 재개했습니다. 이번에는 이란 서부에 있는 정권 기반 시설들을 집중 타격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미국과 함께 목표를 이룰 때까지 전쟁을 계속한다는 뜻을 함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도 이스라엘 내 경찰본부와 위성통신 시스템을 드론으로 타격하며 맞섰습니다. 텔아비브와 예루살렘 등 이스라엘 주요 도시에도 미사일 공습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I just hope that there will be peace soon and that the threat from Iran to Israel, which is a very real threat, will be over. 아랍에미리트에서는 이란이 주요 항구에 대해 현지 주민들에게 대피 경고를 보낸 뒤 미사일 공격이 발생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방부는 수도 리야드와 유전이 있는 동부 지역에서 드론 10대를 추가로 격추했습니다. 하지만 이란 정부는 주변국들의 민간 시설이나 주거 지역은 겨냥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또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등 주변국들과 외교적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며 국제사회를 향해 확전 행위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안전을 명분 삼아 한국을 포함한 5개국의 군함 파견을 요청한 뒤에 나온 발언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 혁명수비대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살해하겠다고 공언하는 등 이스라엘을 향한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암만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사실상 봉쇄된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통행을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안보 청구서를 내밀었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5개의 나라를 거론하면서 군함을 파견해 호위해달라는 건데요. 우리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과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SNS로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보내달라 이런 취지의 글을 올렸는데 그러면서 5개 나라를 거론을 했습니다. 근데 바라건대 호프풀리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직 공식 요청은 아닌데 곧 공식 요청하겠습니까? 네,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게 뭐 지금 공식 요청 전에 이제 어떻게 보면 시그널을 그 사인을 보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 정부에서도 아마 미국 동맹국인 미국의 요청에 마냥 거부는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지금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지난주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 추가적인 뭐 군함 파견 필요 없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상황에서 많이 좀 급박한가 봐요? 네, 지금 어찌됐건 호르무즈 해협이 이란이 막은 것은 아니지만 뭐 기뢰를 기뢰를 진짜 설치했는지 안 했는지 좀 더 봐야 되지만 어찌됐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 거랑 똑같은 효과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속 유가는 올라가고 있으니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얘기하는 또 이 호르무즈 해협을 뚫어내는 그 작전을 미국 혼자 감당하기에는 좀 위험 요소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사회의 참여와 조금 이런 책임 분담, 그다음에 비용 분담을 위해서 지금 이런 요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 요청을 받은 나라들 입장에서 보면 이 지역이 현재 아주 위험한 지역이기도 하고요. 전쟁 명분 자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들어가기가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일단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 트럼프 일기 때 파견을 한 적이 있긴 했는데 그때와는 상황이 많이 다르죠? 2020년 청해부대를 파견을 해서 후송을 하는 역할을 했는데요. 그때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제한되었었고 그다음에 그때는 그 관리가 되고 있었던 시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전쟁이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이란의 영린이라고 할 수 있는 하르그 섬을 공격할 수도 있다. 그리고 하르그 섬에 대한 그 상륙 작전을 할 수 있는 30일 해병 원정대대를 지금 급파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언제든지 더 그 긴장의 고조가 극대로 치달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 말씀하신 2020년 청해부대 그 파병보다는 지금 상황이 좀 안 좋은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또 위협스러운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파견을 만약에 하는 결정을 내린다면 어느 정도의 파병, 어느 정도의 병력을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2003년도에 우리가 그 이라크 전쟁, 그러니까 테러와의 전쟁하고 나서 그때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었죠. 그러니까 그 당선 전에는 절대 그런 파병 없다라고 말씀하시다가
어쩔 수 없이 미국의 강력한 요청에서 파병한 적이 있었죠. 근데 그때 저희가 파병한 부대의 성격은 전투 병력은 아니고 국가 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공병대라든지 아니면 후방 지원 부대들이 이렇게 파견이 돼서 치안을 담당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병원이라든지 그런 것들 역할을 했었는데 지금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일정 부분 좀 전투 병력이 필요할 겁니다. 왜냐하면 호송이라고 하는 것이 전투를 임하는 게 아니라 보호 임무이긴 하지만 그 보호하기 위해서는 군사적 무기들이 어느 정도 갖춘 그런 그 함선들이 필요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란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란 입장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그 보호를 목적으로 우리의 이지스함을 보낸다라고 하지만 어찌됐건 공격도 가능한 함선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 지금 정부가 정말 어떻게 보면 지금 양측에 이게 중간에 껴있는 상황입니다. 우리의 동맹국인 핵심 동맹국인 미국의 요청을 우리가 거절할 수 없는 상황. 그러나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가 규모도 그렇고 그 영내에서 차지하는 위상도 그렇고 지금은 경제 제재를 받고 있지만 그 경제 제재가 조금 나아지면 우리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추적인 중동내 파트너가 될 국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외교하면 서해의 단판 외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좀 그런 지혜를 좀 짜내야 되는 지금 아주 중요한 상황이다. 지금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또 파견을 안 하고 모른 척하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만약에 파견을 하지 않을 경우에 그 경우에 대한 대책도 좀 세워놔야 될 것 같은데 미국에는 또 어떤 명분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어떻게 되면 일본 지금 다행인 것은 지금 파견을 요청받은 5개 국가가 다 어느 정도 지금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이 전쟁의 목적을 조금 우리 참여의 목적을 좀 명확히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하니 이럴 때는 조금 나서는 것보다 조금 그 주변국들의 이런 것들을 보고 어떤 서사들을 만들고 담론을 얘기하는지를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이런 전략도 짜볼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모든 다른 국가들이 조금 뭐라 그럴까요? 주저하는 이 상황에서 미국을 확실히 당긴다고 생각한다면 조금 더 주도권을 갖고 이니셔티브를 갖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것도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어떻게 나서는 것보다는 조금 주변 5개국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지렛대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5개국이 어떻게 나서는지 한번 보고 특히 프랑스 같은 경우는 최근 이 미국의 요청 전에 이란과 협상을 통해서 자기 선박을 좀 안정스럽게 빼낼 수 있게 해달라 그런 협상을 하고 있었으니까 아마 프랑스 쪽이 가장 미국과 좀 대립을 하면서 협상을 이어갈 텐데 어디까지 파병을 하고 할지 이야기를 할 텐데 우리는 그렇게 강경하게 나갈 국가도 있고 하니 어느 정도 중간에서 미국의 어떻게 보면 모나지 않게 튀어나지 않게 이렇게 하는 것도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위험 요소를 줄이고 할 수 있는 전략을 짤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상황이 워낙에 복잡하다 보니까 그 전략 자체도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만들어내야 될 것 같은데 이란 측에서 그 호르무즈 해협 전면적으로 다 봉쇄하는 게 아니라 선별적으로 봉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튀르키예나 인도 선박까지는 그쪽을 오갈 수가 있는 상황이고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프랑스도 이와 관련해서 협의를 나누고 있는 상황인데 이란이 선별적인 통제로 가닥을 잡은 배경은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왜냐하면 국제사회에서 너무 고립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최근 하마스 며칠 전이죠. 어떻게 보면 이란의 대리전 세력이라고 했던 하마스조차도 이렇게 전쟁을 확대해가지고 전쟁 비용을 올리는 전략은 알겠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공격을 하다 가면 우린 완전히 고립되고 그렇게 고립되면 그건 미국이 원하는 방식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메시지를 보냈으니까 자기 편이었던 그런 세력에서도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니 이란 입장에서는 지금 어떤 외교 전략 차원에서 그래서 외교적 지렛대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냥 선별적인 그리고 또 다른 호혜적인 조치들을 취해야 된다라고 하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그래도 국제사회에서 이란의 편을 좀 들어줬던 튀르키예나 인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선별적으로 통과할 수 있게 도와주고 프랑스나 다른 국가들도 협상
협상을 와서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국가들에게는 그런 것들을 제공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된다면 아마 우리가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는 기뢰 설치는 되게 제한적으로 할 겁니다. 왜냐하면 기뢰라고 하는 것이 한번 뿌려지게 되면 그런 식으로 선별적인 통과가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기뢰도 확실히 그 자기네들이 심은 곳을 파악할 수 있는 계류 기뢰나 아니면 어떤 통제 가능한 식의 기뢰 설치가 될 거니까 우리가 우려했던 것처럼 뭐 6개월, 8개월 완전히 여기에 죽음의 계곡이 돼서 누구도 통제할 수 없고 어디에 기뢰가 떠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의 그런 그 혼돈 상태는 되지 않을 것으로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란 측에서 선별 통제 나선 게 트럼프 입장에서는 기뢰 설치 같은 것들이 사실상 어려워진 상황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요소로 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 이란 측에는 이게 지렛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요소로 볼 수 있습니까? 아마 그 양면이 다 저는 공존한다고 봅니다. 이란 입장에서는 지금 2,000개에서 6,000개의 기뢰가 있다고 하니 이게 지금 상황에서는 그 호르무즈 봉쇄를 이란이 통제를 하면서 자기네들이 얻을 수 있는 협상 수단으로 이렇게 쓰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보여지는데 만약에 이것을 미국 정부가 잘못 파악해서 이게 한계가 있으니까 우리가 더 밀어붙여도 이란 측에서 못하겠구나 해서 압박을 하게 된다면 또 이란 입장에서는 또 이거를 엔드게임이다 이제 끝났구나 생각하면 또 기뢰를 확 풀 수 있는 상황이 있어서 지금 상황은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좀 어느 정도 통제가 되니까 지금 협상 의지가 있지만 협상 여지가 있지만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를 좀 이란을 낮게 보고 이거 이란 할 수 없으니까 저러는 거다 판단해서 더 강력하게 압박을 하다가는 또 이 국면이 또 다른 좀 더 심각하게 흐를 수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예, 지난주에 미군이 그 이란의 하르그 섬 공습을 했잖아요. 거기가 이란 전쟁 자금줄 역할을 하는 지역이라고 하던데,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 공습 이후의 발언을 보면 일단 그 군사 목표물은 완전히 제거를 했다고 했는데 석유 인프라에 대해서는 건들지 않았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또 그 이후의 발언을 보면요. 재미 삼아서 몇 번 더 할 수 있다. 이런 얘기 했거든요. 뭐 트럼프 대통령의 그 캐릭터상 할 수 있는 발언이라고 하더라도 이 발언이 앞으로 석유 인프라를 건들 수도 있다는 발언을 볼 수 있습니까? 그 발언인데 재미삼아가 예. 저는 킨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압박 수위를 올려가는 거거든요. 너네들이 하는 거를 봐서 이 석유, 니네들의 생명줄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공격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위험한, 어떻게 보면 위험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그 협상력을 극대화로 끌어올린 건 맞습니다. 앵커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하르그 섬은 이란 석유 수출의 85%에서 90%를 담당하는 유류 터미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기는 특이한 지역인 게 이란이 섬이 몇 개 있는데 담수가 있어서 거기서 오래 거주할 수 있고 군사작전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저기가 그 석유 유류 터미널이기도 하지만 그 지금 미국이 때렸던 것은 해군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기가 전략적 요충지이기 때문에 이라크, 쿠웨이트에 나오는 석유 유조선들이 나오는 입구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카타르가 LNG를 생산하는데 그 천연가스 단일 광구 중에선 가장 큰 사우스파스 유전, 그러니까 남부 파스 LNG 유전이 거기서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기뢰 설치가 지금 유일한 어떻게 보면 효과적인 공격인데 그 기뢰 설치를 순식간에 빠르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저기에 그 또 하르그 섬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뢰 저장고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상륙 작전을 하거나 그럴 때 기뢰를 빨리 풀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번 공격은 뭐 유류시설 공격에 대한 위협도 있지만 어찌됐건 그 이란이 갖고 있는 그 기뢰 능력을 상당히 저하는 목적으로 공격을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그널은 이제 이란 입장에서는 좀 되게 심각하게 받아들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르그 섬에 대한 공격은 미국의 이전 행정부들도 카드에는 올려놓긴 했지만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은 뭐 실례로 1979년도에 카터 대통령 때도 그 혁명 이후에 이란의 주미 대사관이 이제 그러니까 종명이 되고 인질이 잡혀 있을 때 여기가 생명줄이니 한번 여기에 대한 압박도 해볼까 하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거 위험하다고 안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하르그 섬에 대한 이런 그 공세를 올리는 것도 공격을 하겠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위험한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이게 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긍정적인 측면을 찾아보자면 하르그 섬을 공격하고 이걸 위협했다라는 것은 미국이 협상력을 그 극대치로 올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란 입장에서는 이건 영린이긴 하지만 영린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자기네들한테는 지켜야 되는 자산이니까 이걸 협상 카드로 쓰는 거죠. 하르그 섬에 대한 공격을 하지 않겠다. 그리고 점령하지 않겠다. 근데 너네들이 협상에 임하지 않으면 이것도 될 수 있다. 재미삼아 더 때릴 수 있다. 그리고 지금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30일 해병 원정대대가 가 있는데 거기는 그 수송, 그 다음에 그 보급, 그리고 지휘 통제부 다 어떻게 보면 소규모 그 주둔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종합작전을 할 수 있는 부대거든요. 근데 여기가 다행히 그냥 단순히 상륙 작전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후송, 그다음에 보호 이런 작전도 하는 부대이기 때문에 조금 그 어떤 목적으로 보내는지는 봐야 되겠지만 2,500에서 3,000명의 해병대 그 상륙 작전을 할 수 있는 부대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걱정되는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 이것을 하려고 보내는지 아니면 이란 측에게 이거 우리가 이 하르그 섬을 점령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시그널을 보내는 건지는 이게 아마 둘 다 할 겁니다. 근데 뭐 좋은 쪽으로 호혜적으로 해석해 보자면 그냥 트럼프 대통령의 마지막 순간, 그러니까 이란의 협상을 위해서 너네들의 생명줄도 건들 수 있다. 우리가 이거를 탈환해서 상륙 부대를 보낼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지상군 파견이 될 수 있거든요. 제한적이지만 그런 걸 시그널을 해서 어떤 협상 타결을 위한 그 극단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걱정되는 건 이게 실제로 해서 수복이나 공격이 이어지면 이게 또 전쟁이 좀 다른 국면으로 갈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아마 이번 주가 아마 그 이란과 미국의 전쟁에서 핵심 분기점이 될 거다라고 저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르그 섬이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갖고 있는 곳이었는데 자, 그리고 미국이 이라크에 있는 자국민들 대해서 미국인들 대해서 철수령, 전면 철수해라 명령을 내렸거든요. 그 바그다드에 있는 대사관 건물이 헤즈볼라 공격을 받았고 또 반대로 그 걸프국에 있는 국가들도 이란 대해서 공격을 했더라고요. 일단 그 국가들은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란 측에서는 공격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에 이거 지금 중동 전쟁이 조금 더 다른 주변으로 확산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런 조짐이 지금 보이고 있죠. 이란 입장에서도 그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니면 UAE, 그러니까 전쟁 비용을 높이기 위해서 처음에는 상징적인 곳을 공격했습니다. 미군 부대, 그러니까 주둔군을 공격했다가 지금 유류 시설이나 아니면 정유 시설까지 공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위협 때문에 그 생산을 줄이고 이런 것도 벌어지고 있는데 이제 이런 거죠. 그 주변 걸프 주변국들도 정유 시설에 대한 공격은 이건 영린입니다. 왜냐하면 그 쿠웨이트, 카타르 이런 석유를 파는 이 산유국들은 국가 재정의 85%를 석유를 판돈해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시설에 대한 공격은 자기의 그 생명 자금줄, 경제를 위협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런 그 UAE 이런 국들도 당연히 이란이 또 계속해서 이런 그 유전이나 아니면 자기네들의 생산 시설들 그런 경제 기반 시설들을 공격하면 응전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뭐 이들이 그 지상군을 이란에 파견하거나 그렇게 돕는 것보다는 오히려 공군력이나 그런 어떤 미사일 전력으로 그 좀 제한된 자기네들이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의 이란에 대한 그 압박으로 공격을 하지 이게 우발적인 사건으로 확전이 되게 이렇게 공격을 하진 않을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란 사태가 이제 보름 넘어선 상황이기 때문에 이란 측에서도 또 미국 측에서도 출구 전략 빨리 찾고 싶은 상황일 텐데, 근데 그 외신 보도 보니까 백악관 안에서도 출구 전략을 놓고 좀 혼선이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미국 입장에서 언제 또 어떻게 미국이 승리했다 이렇게 선언하는 게 최선의 방식일까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벤스 부통령은 하르그 섬 공격에 대해서 적극 반대를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혼선이 벌어지죠. 왜냐하면 하르그 섬을 공격하고 하는 것은 전선이 또 전쟁이 길어질 수 있는 측면도 있거든요. 근데 아마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난해할 겁니다. 그러니까 출구 전략을 선언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란은 굴복할 기미는 보이지 않고 그러면 이제 본인이 가장 그래도 그럴싸한 출구 전략은 이거죠. 이미 여러 채 밝혔던
자기 셀프 승리 선언 그리고 출구입니다. 근데 셀프 선언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성과물이 필요하거든요. 다행히 카메네이를 축출하긴 했지만, 그러니까 물론 이제 반감이 됐습니다. 아들 모스타바가 선출이 되면서 카메네이 축출은 좀 반감이 된 건 있지만, 지금 본인들이 주장한 그 이란의 그 위협 전력, 드론이나 탄도 미사일 그리고 해군 전력은 거의 형해화가 된 상태거든요. 그럼 어떻게 보면 전쟁을 시작했을 때 목표는 상당히 저해가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그냥 나오기에는 좀 그러니 아마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이란이 가지고 있는 위협 전력은 거의 다 형해화가 됐는데 아마 기반 시설을 조금 더 때릴 겁니다. 그래서 주장하고는 이란이 갖고 있는 현재 위협도 와해가 됐지만 미래의 위협도 다 우리가 형해화시켰다. 이제 더 이상 드론이나 탄도미사일 생산 못할 거다. 뭐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공격하고 우리는 승리했다. 그러니까 이란은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위협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또 이란이 또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 위험 요소가 되면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 그런 식의 선언을 하고 출구 전략을 하는 게 가장 빠르고 미국이 현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그리고 여태까지 그렇게 빌드업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출구 전략을 짜고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번 주가 이란 사태의 분기점이 될 수도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출구 전략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봐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과 함께 분석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상 최대 규모인 4억 1천만 배럴의 비축유를 방출하기로 한 국제에너지기구 IEA 결정에 따라 아시아 회원국들부터 물량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주말 사이 미국의 하르그섬 폭격과 이란의 대대적인 반격으로 이번 주부터 원유 시장이 더 큰 혼란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옵니다. 보도에 유투건 기자입니다. 지난주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선 가운데 IEA의 비축유가 본격적으로 시장에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아시아 오세아니아 회원국들이 당장 1억 배럴 정도를 방출합니다. 미주와 유럽 국가들이 약속한 3억 배럴은 이달 말부터 방출될 예정입니다. 사상 최대 규모의 긴급 조치가 동원됐지만 유가 폭등세가 진정될진 불투명합니다. 이번에 방출되는 양은 걸프 해역을 통과하는 물량을 기준으로 16일치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주말 사이 중동의 상황은 더 악화했습니다. 미국이 이란 원유 수출의 거점인 하르그섬을 공습했고 이란은 여기에 맞서 중동 내 모든 석유 시설을 공격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실제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아랍에미리트의 핵심 수출 통로가 된 푸자이라 항구가 드론 공격을 받아 한동안 선적 작업이 중단됐습니다. حمل و نقل نفت داره ایجاد میشه و اون مموراژی که دارن میگیرن به خاطر توقف کشتی‌ها در دریا قیمت نفت رو به بالای $200 خواهد رسوند. 이에 따라 원유 시장이 이번 주 더 큰 혼란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미국은 기약 없는 종전 타령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But the conflict will come to the end in the next few weeks, and we'll see a rebound in supplies and a pushing down of prices after that. 그러면서 미국 농가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베네수엘라산 비료를 수입할 수 있도록 서둘러 제재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YTN 유튜원입니다.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15조 원 안팎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내놓을 전망입니다. 중동 사태로 치솟는 국제유가가 물가 환율을 동시에 자극하자 경기 대응용 재정을 신속히 투입하겠다는 포석인데요. 관련 내용들 이화여대 경영학부 최상미 교수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제 잠시 후면은 대체거래소부터 해서 이번 주 증시가 또 시작이 됩니다. 증시 얘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요. 중도 사태 이후에 지금 하락폭을 보면 주요국 증시 중에서 우리나라 코스피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네. 올해 사실 많이 오르긴 했거든요, 연초부터. 그렇죠. 네.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많이 빠진다. 단순히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사실 이게 이제 단순 과열돼가지고 이걸 조정하는 이제 수준이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렵고요. 이게 우리나라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노출한 결과라고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아시다시피 이제 코스피가 2025년 이제 반도체 슈퍼사이클도 있었고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도 있었고 밸류업 정책도 시행했잖아요. 그래서 한 47% 이상 급등을 했단 말이죠. 1, 2월에. 근데 이제 이번 16% 이상 10% 이제 낙폭은 차익 실현을 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예. 이제 취약 구조가 한꺼번에 노출됐다고 볼 수 있는데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에너지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이제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원유 70% 이상을 중동에서 수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95% 이상이 이제 호르무즈를 통과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이제 에너지 위기가 굉장히 이제 경제 직격을 이제 주게 된 거고요. 외국인이 또 이게 그 선물에 대한 증거금 이제 올렸으니까 글로벌 펀드 중심으로 한국 주식을 우선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환율이 또 지속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외국인이 계속 매도를 하고 있고 또 원화 추가 또 약세를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유가 비용이 증가한 이런 악순환 고리를 보이고 있으니까 사실 이러한 그 경제적인 취약성이 그대로 나타났다라고 보여지고요. 한국이 에너지 안보가 가장 취약한 선진국 수준의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전쟁이 그 아킬레스건을 정확히 뭐 건드렸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최근 증시를 보면서 롤러코스터 장세다라는 표현들도 실제로 많이 씁니다. 시가총액이 큰 대형주가 움직이려면 아무래도 많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비교적 무겁다라는 표현들도 많이 쓰는데 최근에 보면은 대형주도 굉장히 급등락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 코스피 1, 2위를 보면 그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로 구성이 돼 있잖아요. 예. 근데 가만히 보면 이게 반도체 중심이고 에너지를 많이 쓰는 기업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고유가가 지속되면은 비용에 대해서 아주 직격탄을 받게 되고요. 그다음에 외국인이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게 이제 대형주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선물에 대한 이제 보증금이 이제 상승하게 되면 이제 부족하게 되면은 유동성, 그러니까 대형 유동성 주식부터 빨리 이제 외국인이 투매를 하게 되고요. 현대차나 LG, 뭐 에너지솔루션 같이 글로벌 공급망에 의존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게 굉장히 원자재 그 조달에 대한 불안을 가중시키게 되죠. 근데 반면에 이제 소형이나 내수 중심의 종목은 외국인 보유량이 상대적으로 적잖아요. 예. 그러니까 직접적인 매도 압력이 낮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주가 크게 빠지는 건 사실 이게 더 좋은 주식이라고 이제 역설적으로 보이기 때문이고 외국인이 가장 많이 들고 있었기 때문에 가장 빨리 팔 수 있어서 그래서 이제 많이 급등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외국인의 최근 순매도 흐름은 환율과도 무관치는 않아 보이는데 야간에는 1,500원을 넘나드는 모습도 계속 보이고 있고요.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뭐 1,600원 얘기까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환율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사실 이게 그 1998년 환율 위기 때 이후로 최고 환율이잖아요, 지금. 예. 그래서 보시면 유가가 이제 브렌트유가 72달러인데 103달러까지 41% 급등했고 환율도 아주 급등하는 이중 압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오르면은 사실 한국은 그 유류, 석유를 사들이기 위해서 달러를 더 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동시에 이제 주식을 국내 시장에서 팔고 나가는 외국인들도 달러를 더 이제 가져가게 되죠. 예. 두 채널이 동시에 달러를 빨아들이게 됐다. 그래서 원화가 그 주요국 중 가장 크게 약해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더불어서 국고채 금리도 지금 3.04%에서 3.42%로 급등을 한 상태입니다. 이게 채권 가격의 추가 하락을 불러오고 이게 그 외국인 채권 자금도 동시에 이탈하는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예. 뭐 얽히고 설켜서 우리 경제에는 더 어려움이 가중되는 그런 모습인데 원화 가치를 보면요. 다른 그 나라 통화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 달러 대비 보면 우리 원화 가치가 유독 조금 더 많이 빠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달러 강세가 보면은 2.92% 정도 상승한 반면에 원화는 실제 3.84% 더 내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 약세가 더 크단 말이죠. 근데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냐? 이게 한국이 가지고 있는 고유 리스크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이 되는데요. 네. 제일 중요한 게 에너지 수입에 의존하는 경제 펀더멘탈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에너지 수입에 대해서 쇼크가 일어났잖아요. 전쟁 때문에. 근데 말씀드렸듯이 외국인이 셀 코리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이제 급락하게 되면은 외국인이 5조 원 정도를 순매도하게 되고요. 그러면은 달러가 집중적으로 이제 수요가 발생되게 되죠. 그다음에 한미 금리 차가 좀 오랫동안 고착이 됐습니다. 하나는 2.5%의 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에 연준은 3.5%에서 3.75%의 금리를 유지하고 있죠. 그러면 금리 차가 1.25% 정도 일어나는데 이렇게 되면 지속적으로 자본 유출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중요한 거는 환율이 1,50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다는 이런 기대 심리가 시장을 이제 장악하게 되고, 그러면 투기적으로 달러를 매수하려는 이런 또 현상도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같은 기간 동안 보면 유로화는 뭐 3.29% 이제 약세고, 엔화가 이제 2.39% 빠진 데 비해서 이제 원화는 3.84% 빠진 거는 달러 강세만의 문제는 아니고 에너지 수입국으로서 굉장히 구조적 불리함이 숫자로 나타난 결과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지금 원화 얘기하면서 금리 말씀도 해주셨는데 이번 주를 금리 슈퍼위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미국 연준의 FOMC도 기다리고 있고 일본은행, 호주 중앙은행, 캐나다 중앙은행 등등 여러 주요국 중앙은행 금리 결정이 되는데 그렇죠. 우리는 이번 달에는 금통위가 없고 다음 달에 열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네. 금리 상황은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이번 주에 이제 슈퍼위크 말씀 주셨듯이 이제 보면은 미국의 이제 FOMC 같은 경우는 이제 동결이 유력하다고 시장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유가가 지속되면은 인플레가 생길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매파적으로 동결할 거다. 그러면 이게 이제 뭐 달러 강세가 지속될 거니까 원화 약세가 추가적으로 이제 지속될 거고, 유럽 같은 경우는 보면은 에너지 공급 대안이 조금 더 우리나라보다 다양한 편이에요. 그래서 0.25% 정도 인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추가 인상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단 엔화 약세 방어를 위해서는 약간 구두로 긴축을 시사한 정도이고요. 영국도 동결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은행은 4월에 열리는데요. 슈퍼위크 결과를 확인한 이후에 4월 방향을 결정할 건데, 문제는 이제 고유가랑 고환율 때문에 금리 인하 자체는 사실 어려운 걸로 보여지고요. 예. 동결을 고수할 걸로 이제 예측이 됩니다. 예. 네. 자, 이렇게 물가 상승 압력이 있다 보니까 여러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주담대라고 부르죠. 주택담보대출 금리 보면은 상단이 6.5%를 넘었습니다. 뭐 7% 가까워졌다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요즘 많이 하고 있는 신용대출 금리도 보면 5.3% 정도 그렇죠. 네. 중반대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인데 이자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주담대 금리 말씀하셨듯이 6.5%대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충격을 줄 수가 있는데, 한국 경제에 네. 저 말씀드렸듯이 주식 같은 경우도 5.8 마이너스 통장 같은 것도 많이 쓰시죠? 마이너스 통장 많이 쓰시죠. 그래서 이 이제 부동산하고 같이 또 연계가 돼가지고 큰 이제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주담대 금리가 6.5%니까 매수 희망자가 대출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고요. 그다음에 코스피도 급락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식 자산 자체도 감소될 수 있으니까 사실 이제 투자 여력 자체가 또 축소될 수가 있죠. 그다음에 고물가가 지속되고 있으니까 사실 실질 구매력도 같이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사실 그 신용대출도 어렵고, 그다음에 주담대 변동금리도 이제 문제가 있으니까 이게 가계 소비 여력 자체를 굉장히 줄일 수가 있어가지고 장기적으로 또 단기적으로뿐만 아니고 그 국가 경제에 이제 아주 구조적인 영향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석유 최고 가격제 시행 얘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유가가 안정세를 찾아간다라고 보는 시선도 있고요. 네네. 그리고 상한을 정한 것만큼 뭐 100원, 200원 떨어졌는데 왜 그만큼 주유소 우리 체감하는 가격은 많이 안 떨어졌냐, 이런 볼멘 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국내 항공사들은 오늘 또 유료 할증료도 발표할 텐데 아마 또 항공료가 크게 오를 것으로 보이는 상황인데요.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시장 영향들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여러 이제 뭐 항공이라든지 건설, 토목뿐만 아니고 다양한 이제 경제 섹터에 굉장히 큰 파급을 줄 것 같은데요. 뭐 제일 대표적인 게 항공이겠죠. 그래서 예. 4월에 보면 유류 할증료가 대표적으로 이제 인상할 거고요. 여행 수요가 위축될 거고, 항공사 마진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거고요. 건설, 토목 같은 경우도 뭐 아파트나 유류, 그다음에 원가가 아스팔트랑 유류 원가가 급등하니까 결과적으로 공사비가 상승 압력을 받게 될 거고요. 주택
대학 분양가가 상승하게 될 거죠. 그다음에 식품 유통도 문제인데요. 그 납사가 품귀 현상을 지금 이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포장재랑 원자료 같은 거가 이제 가격이 급등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가공식품도 추가적으로 인상하는 이제 그 연쇄 인상이 예측되고요. 편의점이나 소매 같은 경우도 물류비가 상승되고 발주 차질될 거니까 뭐 초콜릿이나 맥주 같은 수입품 위주로 공급 불안이 가중될 거고요. 특히 문제가 되는 게 석유 화학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납사가 공급 차질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원료가 되는 플라스틱, 합성 섬유, 뭐 화학 제품의 원가가 폭등할 예정이거든요. 결과적으로 경제 전체에 굉장히 비용 상승되고 마진이 줄여지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될 거고, 최고 가격제 같은 경우가 단기적으로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유소 소비자가가 안정이 되니까 사실 인플레를 심리적으로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정유사 마진을 또 압박하는 결과를 가져오잖아요. 그럼 말씀드렸듯이 납사 처리 축소가 될 것 같고 석유화학 원료가 또 이제 부족이 심화될 거니까 이게 시장 왜곡도 결과도 가져올 수 있어서 이제 그 단기적인 처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더 큰 문제는 이제 납사고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다른 이제 뭐 그 라면 봉지, 뭐 페트병, 합성 섬유 다 비싸지니까 기름값 싸졌는데 왜 물가가 오르냐라는 이런 볼멘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구조가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얽혀서 우리 경제에 좀 충격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에너지 수급 안정을 위한 공동 선언문을 여러 국가들과 함께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경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시장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대책, 정책 어떤 부분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네네. 보시면 그 사실은 정부 에너지 공동 선언도 하고 말씀하셨던 15조 추경 이제 말씀했습니다. 근데 이게 더 중요한 게 단기적으로는 이제 긴급 처방 즉시 필요한 게 뭐냐면 에너지 외교를 강화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미국이나 일본이나 호주 등하고 말씀하신 에너지 공동 선언이 필요하면 이제 하게 되면은 비축률을 공동으로 이제 방출하는 데서 협력을 하게 되고 IEA에서 4억 배럴 정도 방출 한국에 하도록 했으니까 이제 사실 이게 이제 한국에 2,246만 배럴 기여 공식화했잖아요. 이게 단기적으로 도움을 줄 것 같고 추경 같은 경우도 이제 에너지 바우처, 그 다음에 취약계층 유류비 지원하고 중소기업 뭐 원자재 공급 안정자금 같은 거 지원하게 되면은 이것도 심리적으로 안정을 주게 될 것 같고요. 외환 시장에 개입하는 것도 어느 정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1,500원을 이제 심리적으로 방어하는 거에서 당국이 약간 스무딩하면서 이제 개입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고 가격 연장돼도 사실 논의가 좀 될 수가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민생 안정에 효과가 있지만은 장기적으로 지속되면 석유화학 원료 공급망의 지원 병행이 필수적으로 같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중기 구조적 처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에너지원을 다변화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고요. 더 중요한 거는 원전 가동률을 빨리 정상화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한미 에너지 협력을 격상화해가지고 뭐 미국 셰일 오일 같은 거를 장기적으로 계약을 하고 전략 비축률을 공동 활용하는 것도 필요할 거고요. 저 중요한 거는 수출을 다변화하는 전략. 그래서 반도체나 뭐 방산이나 조선 같이 에너지 충격하고 좀 관계가 적은 이런 고부가가치 수출을 강화하는 이런 정책이 매우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네. 늘 이렇게 충격이 올 때면 체질 개선 얘기를 많이 하곤 하는데 이번 사태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도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이화여대 경영학부 최상미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출근길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YTN 야외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정수현 캐스터. 네, 정수현입니다. 네, 오늘도 날은 온화한데 공기가 탁하다고요? 네, 요즘 낮 동안 온화해서 바깥 활동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연일 먼지가 말썽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곳 상암동의 초미세먼지 농도도 64 마이크로그램까지 오르며 평소보다 2~3배 정도 높은 수치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나오실 때는 미세먼지용 마스크 챙겨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안개주의가 필요한 곳도 있다고요? 네, 현재 내륙 곳곳에 안개가 만들어진 가운데 특히 호남과 강원 내륙 곳곳으로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뿐만 아니라 충청, 전북과 경북 등 그 밖의 곳곳에서도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 보이고 있고요. 부산과 전남은 오전까지, 그 밖의 대부분 지역은 종일 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1에서 5도 정도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서울이 2.1도, 대전 1도, 대구는 2.5도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13도, 부산 16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고 수요일에는 충청 이남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먼지는 주 중반이 돼야 해소될 걸로 보입니다. 그 전까지는 호흡기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정수현입니다. 3월 16일 월요일 뉴스타트 마칩니다. 잠시 뒤 뉴스업이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